다음은 저희 이제 고벤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고벤처에서 이제 회사의 대표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회사 소개를 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오늘도 4개의 회사가 있는데요. 회사 이전에 먼저 멘토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앤젤스의 강석훈 이사님이십니다. 다음은 쿨리지코너 인베스트먼트의 권혁태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은 인텔 코리아 전 올라웍스 대표님이신 류중희 상무님이십니다. 다음은 K큐브 벤처스의 김기준 수석님이십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스타트업이라는 멘트를 꼭 부탁하셨는데요. 로엔컴퍼니의 정재성 이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최초 로펌 경영 지원회사의 정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보통 우리가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한국에 16,000명의 그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에 대한 정보나 그리고 수임료, 서비스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사실 5만 원, 10만 원짜리 전자제품을 살 때도 옥션 G마켓에서 가격, 기능, 조건 다 비교해보고 사는데 왜 수천만 원까지 하는 법률 서비스를 왜 소비자들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저희의 비즈니스의 시작이었습니다. 저희는 IT 기술과 법률 서비스를 융합을 통해서 국민과 법률 서비스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변호사의 소통을 통해서 법률사무소의 경영을 돕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이를 통해서 국내 법률 시장의 성장과 대중화를 선도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2년 7월 31일에 법인을 설립했고요. 저희 대표는 연대 법대 연대 로스쿨 출신으로 대학 재학 중에 교육회사를 창업해서 우회 상장을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 금융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맥킨지에서 3년 동안 컨설턴트로 근무를 하다가 로엔컴퍼니를 같이 창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출신의 연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CTO인 이상호 CTO와 그리고 고대 로스쿨 출신의 개발팀장 그리고 서울대 산업공학 학석사 출신의 UI UX 디자이너와 IT 기획자들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 서비스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큽니다. 연간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2천만 건이나 됩니다. 많은 것 같지만 미국과 비교해보면 법률 서비스 시장의 잠재 고객인 국민 수는 6배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법률 서비스 시장 규모는 80배나 차이 납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 숫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변호사 1인당 인구 커버리지가 250명인데 한국 변호사는 변호사 1인당 인구수가 4,500명을 커버해야 됩니다. 그만큼 변호사들이 이 중에 돈 되고 쉬운 사건만 골라서 해도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률 서비스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로스쿨이 출범을 하면서 60년 동안 누적된 변호사가 11,000명이었는데 향후 10년 동안 16,000명이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가 요구되고 있고 대법원에서 전자소송이 도입되면서 문서의 전자화나 소송 업무 프로세스 선진화 등의 법률 서비스 선진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시장은 여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법 때문에 광고, 세일즈가 모두 차단되어 있어서 유일한 수단인 네이버 키워드 광고에 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는 법률사무소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불법 법조 브로커도 성행을 해서 수수료가 20%에서 40% 수준입니다. 지인을 통해서 보통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의 경우에도 실제로 지인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변호사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법 때문에 의뢰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나 모바일 기기 같은 소통의 접점이 증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의뢰인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알아야 하는 해당 분야의 경험이나 선임료 등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해소가 돼서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톡이라는 서비스를 지난주에 런칭을 했습니다. 로톡은 의뢰인이 원하는 법률 상담을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기만 하면 그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 변호사와 매칭이 돼서 실시간으로 채팅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는 변호사 의뢰인을 모을 예정인데 첫 번째로 왼쪽을 보시면은 저희는 인턴들을 통해서 지난 1월 한 달 동안 10만 라이크의 자체적인 법률 매체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B2C 마케팅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 중에서 법률 상담에 니즈가 있는 곳과 제휴를 통해서 트래픽을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이런 트래픽 기반의 그 법률 상담의 DB를 바탕으로 저희가 비즈니스 솔루션을 변호사들에게 제공하는 IT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 상담 로톡 플랫폼을 기반으로 판례 검색 서비스, 업무용 IT 솔루션, 그리고 마케팅 상품 등을 얹어서 비즈니스를 확장시켜 나갈 예정이고 유사 서비스로 확장을 하고 해외 진출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 변호사 수의 10%, 후내년에 20%의 변호사 유저를 확보를 해서 약 22억의 매출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멘토분들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로스쿨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은 뭐 나올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분들 기반으로 저희가 1월 달부터 변호사를 만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런칭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 변호사 회원 50명이 이미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변호사분들은 저희 만나는 족족 아무도 거절 안 하고 다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분들 같은 경우는 연간 700개의 자보법밖에 없는데 1,500명이 매년 나오게 됩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그들은 개업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요. 개업을 하게 되더라도 보통 지방 로스쿨 변호사분들이 개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로스쿨과 그다음에 신규 변호사라는 그 탁시 때문에 사실 거기다가 변호사법이라는 것까지 막혀 있어서 의뢰인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느 하나의 채널이라도 더 가져서 의뢰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톡을 굉장히 반기는 그런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러면은 지금 플랫폼에서도 네. 뭔가 자체적인 그 검증 작업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네. 그냥 뭐 서로 이렇게 딱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그 검증이 되진 않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오픈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해서 유저 비헤이비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할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말씀하셨던 대로 변호사를 검증하기 위해서 뭐 응답을 빨리 하거나 거기에 대한 반응, 그 유저들의 그러니까 의뢰인들의 반응들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변호사들이 좀 더 퍼포먼스가 좋은 변호사들이 더 많이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로직을 저희가 그 탑재할 예정입니다. 정식 런칭했을 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다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정확하게 유저한테 주는 가치가 네. 뭐죠? 그러니까 뭐 가격 비교인지 뭐 어떤 거를 찾아주시는 건지 유저 차원에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제가 느끼기에 많은 개념과 숫자와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서 결국은 제가 느껴지는 거는 약간 저가의 서비스, 그러니까 법률 서비스가 법령화되는 거에 편승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맞을 것 같은데 그쪽을 타겟팅 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좋은 변호사를 찾는 건데 그게 어떤 이제 그 중고가 어떤 하이엔드 쪽으로 가는 변호사들은 지금 옆에서 질문하신 것처럼 안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예, 그럼 범용적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인지 그러니까 유저에 대한 베네핏과 예, 범용적인 걸 지향하시는 건지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예. 두 번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범용적인 서비스를 타겟하는 게 맞고요. 사실 좋은 변호사라는 게 사실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 유명한 변호사를 찾아가면 저도 법 소송을 휘말려 봤는데 그 첫 번째 미팅에서 그 정관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정관 변호사가 첫 미팅만 나오고 그 이후에는 얼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화도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깊이 대화를 해봐야지 법은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는 만나서 청진기 대고 몇 번 얘기 나눠보면 무슨 병이다, 무슨 약을 먹으라는 게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 피고 측 변호사와 원고 측 변호사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어떤 클루와 어떤 단서를 퀘셔닝을 통해서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법 조항과 연결을 시켜서 판사를 설득을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변호사가 굉장히 의뢰인들의 깊이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 단서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유명한 변호사는 바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변호사라는 건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그 사업 싸움에 이기기 위한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사실 그 범용적인 그런 변호사분들 이제 로스쿨 출신 변호사분들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은 그 기존의 그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 소개를 받을 때 직접 주변에 뭐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채널을 더 가지고 여기에서 변호사분과 더 얘기를 해보고 그 중에 선택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측면에서의 베네핏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 선임료에 대해서 사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를 찾아가더라도 얼마를 줘야 되는지 사실 천차만별이고 다 다르게 가격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센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 저희가 매칭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네이버는 돈만 내면 모든 키워드를 다 사서 걸 수 있는데 저희는 그 분야 자기가 정말 경험이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야만 제한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분야 선택해서 그 대화를 그 원하는 자기가 정말 처한 상황에 맞는 변호사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은 일방향으로 지식인이나 게시판 같은 경우는 질문하고 답하면 끝납니다. 그 이상의 의뢰인의 액션이 없으면 안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저희가 카카오톡처럼 이제 대화방을 나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 대화 창이 남아 있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쪽지 형태 또는 메신저 형태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5분 더요? 계속. 감사합니다, 회장님. 결국 이게 마켓플레이스잖아요. 네. 근데 마켓플레이스 우리가 시장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싼가를 생각할 것이고 싼 게 비지떡이니까 네. 비싸더라도 좋으면 사잖아요. 네네. 저기 보면 이제 선임료 사전 협상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네. 뭐 싼 거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좋은 변호사의 정의가 뭘까요? 그 변호사 업계에서는 아, 네. 저 사람이 진짜 승률이 높고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보가 엔드 유저까지 전달되지 않는 게 변호사 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신가요? 사실 좋은 변호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대화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동의 안 예. 하거든요. 예예. 그 대화를 잘하는 변호사가 네네. 좋은 변호사가 아니라 이기는 변호사, 내 문제를 풀어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데 예. 저는 아까 아주 길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공허하게 들렸는데 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 네.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 제가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저도 소송에 휘말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그 조건들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꼭 주장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살려서 그 법 조항과 연결시켜서 판사를 설득해 주느냐. 제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제가 원하고 제가 정말 억울한 얘기들을 판결에서 정말 법 조항 중에 맞는 걸 잘 찾아서 그 근데 얘기를 해주는 변호사가 것들이 소송만 필요하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네. 제 얘기는 객관적으로 이 변호사의 퀄리티를 볼 수 있는 매트릭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설명 못 들었거든요. 사실 그 법이라는 것이 사실 객관화시키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가 원하는 것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다 다르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실은 충분히 듣고 그것들이 법조항과 어떻게 연결해서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단서를 끌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대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송사에 휘말리는 게 사람들 생각해보면 인생에 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라이크 많이 누른 사람들 모이는 이런 트래픽이 그닥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유저 어퀴지션 코스트가 꽤 많이 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좀 생각하시고 있고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드는 걸 예상하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첫 번째로 아까 그 페이스북에서 저희가 라이크를 모은 것들은 저희가 법령별로, 그러니까 법 분야별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송사에 휘말릴 수 있을 것들 같은 것들 6개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을 모을 때까지는 저희가 회사를 홍보하지 않았고 거의 모인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게 충분히 법률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례들, 실제로 판례를 통해서 억울한 상황들이 판례를 통해서 해결이 받던 사례들을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혹시 너도 이런 적이 있지 않냐, 앞으로도 또 이런 적이 있거나 하면은 로또에 가서 무료 법률 상담을 변호사랑 맡아봐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면 이게 사건이 가능한지 아닌지 또 송사를 할 수 있는지 맞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접근이 굉장히 힘듭니다.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면 보통 30분에 5만 원의 상담료를 내게 되고요. 그 마켓 평균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10명의 변호사를 찾아가면 5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그런 가격이 나옵니다. 그만큼 변호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것도 없기 때문에 그 B2C 쪽으로 저희가 그런 케이스를 던져서 그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그쪽에서 오려고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나 기관이나 협회, 아까 뭐 잡코리아 이런 데서도 사실 뭐 계약서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최저임금을 못 지켜주거나, 잡코리아 같은 또 중고나라 이런 데서 온라인 사기 거래 당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그냥 컴플레인 한다고 회사가 풀어주지 않습니다. 또 공공기관이나 기업 그런 데서도 사실 그런 상담이나 민원 수요들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 직원보다 넘어서는 수요에 이제 민원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찾아가서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구조재단 쪽에도 얘기를 해서 그쪽의 트래픽도 끌어오는 경우를 하고 있고, 사실 한 달 동안 작업을 해서 굉장히 많은 제휴가 일어나고 있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노출하는 족족 이쪽에서 오고 있고, 저희가 계속 그 업트렌드를 그려서 지난주에도 저희 마케팅비는 하나도 안 썼는데 지금 어제도 40개 상단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매직앤코의 최재규 대표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직앤코 최재규입니다. 오늘 고벤처 포럼에서 발표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삼성에서 한 10년 정도 스마트 TV,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 삼성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기술을 좀 개발하다가 2012년에 이제 나와서 회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현재는 그 미래부 ICT DIY 그 정책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IT 관련된 프로그램 서적을 한 15권 정도 집필했습니다. 매직아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매직아크 회사는 제가 나오고 한 달 후에 창업을 했고요. 글로벌 K 스타트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회가 좋아서 정부 과제 그 5억 정도를 받아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IoT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걸 증명하기 위한 첫 번째 시작품인 누미스마트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그 방송통신 관련된 국내 대기업 두세 군데하고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본의 나쿠텐에서는 이 그 누미스마트 버전을 좀 마이너하게 체인지해서 제품화 시키자는 이야기를 현재 진행하고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올해 안에 내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매직에코의 첫 매출은 카이스트 소프트 대학원에서 IoT 관련된 플랫폼에서 발생이 됐고요. 2013년 2학기에 카이스트 소프트 대학원에서 IoT에 관련된 수업을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IoT 플랫폼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IoT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증빙하기 위해서 누미스마트라는 그 스탠드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스탠드를 소셜 펀딩 사이트인 인디고고에 현재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한 열흘 정도 지난 상황이고, 최근에 프랑스 언론에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미국의 디자인 스쿨로 유명한 파슨스에서 저희에 대한 리포팅, IoT에 대한 리포팅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국내 여러 개 언론사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오늘 좀 시간이 짧아서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지만 3월 5일 날 지디넷에서 하는 C비전 행사에서 제가 한 50분 정도 IoT에 관련돼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오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만든 IoT 플랫폼을 센서하고 액추에이터를 좀 추가해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동영상을 좀 보시면은 여기 아기가 자고 있는데, 아기 자는데 이제 스탠드를 하나 갖다 놓는 거죠. 그런데 스탠드에 온도 센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동으로 측정해서 스마트폰에 이제 얼럿을 날리는 거죠. 일정 수준의 온도가 떨어지면. 이런 플랫폼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저작 도구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MIT에서 만든 스크래치라고 하는 툴인데요. 저희는 이런 방금 전에 시나리오를 아주 직관적인 방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IoT가 적용된 제품을 구매한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만드는 거고요. 이것도 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는 그 제품에 앱스토어라는 새로운 컨셉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앱스토어 사용 방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앱스토어에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맨 앞에 있는 저 모닝콜 6시에 알람이 울리면서 LED가 깜빡거리는 저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운받아서 리메이크를 해서 자기가 쉽게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매직에코는 그 IoT 파스 플랫폼을, 매직에코의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IoT 파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다양한 하드웨어 그 제품을 저희는 다양한 IoT 제품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저희가 이제 새로운 서비스, 저희는 이
이런 IoT 파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세 가지 가치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가치는 국내 어려워진 제조업체들한테 I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술을 적용해서 국내 제조업체들이 좀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모습은 이런 새로운 형태의 IoT 제품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수동적으로 이렇게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능동적으로 그리고 재밌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가 만든 IoT 파스 플랫폼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작은 일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수익 모델은 저런 다양한 IoT 제품이 인터넷에 연결돼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때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서버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버에 접속이 될 거고 거기에서 저희는 추가적인 매출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멘토분들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 메인이 스탠드는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엔 그 뭐 IoT 플랫폼 이런 거이신 거죠? 지향하시는 바가. 네, 맞습니다. 그 집 안에서 IoT의 뭐 허브가 되는 플랫폼 이런 것들은 아주 큰 그 IT 기업들도 항상 막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영역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구글이 네스트를 인수하면서 하고 싶어하는 나중에 일들이나 아니면 작년에 뭐 삼성이 발표했었던 세미 뭐 이런 플랫폼 같은 것들도 다 그런 거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쓰지 않고 우리 거를 이런 인프라 플랫폼을 써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큰 회사들, 구글이나 삼성 같은 큰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IoT 제품을 만들 수가 있죠. 저희가 원하는 모델은 뭐냐면 최근에 그 중국산 제조업체들이 덤핑으로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국내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형태의 IoT 제품을 만들고 싶은 국내 제조업체들은 I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희의 주력 모델은 그런 삼성이나 구글 같은 대기업과 경쟁하는 모델이 아니라 국내에서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체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드릴 질문이 바로 저기 화면에 있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문제를 푸시려고 하는 거예요? 였는데 방금 대답을 제가 해석하자면 IoT 기술력이 없는 제조업 회사에 IoT 기술력을 주는 게 푸시려고 하는 문제와 솔루션으로 이해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IoT가 굉장히 거창하지만 이게 아주 하이테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센서를 넣고 센서를 잘 제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제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넣을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 실은 IoT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엔 그런 솔루션 비즈니스를 한다면 핵심 역량이 기술력이 아니라 영업력이나 아니면 이 플랫폼을 굉장히 잘 만드는 거일 것 같은데 네. 핵심 역량을 뭘로 보고 계세요? 저희 핵심 역량은 저희 엔지니어들의 그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oT는 뭐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이죠. 그냥 모바일, 그다음에 서버 그런 것들이 이제 심리스하게 연결해서 어떤 서비스를 태우는 게 IoT인데 최근에 말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웹, 모바일, 그다음에 디바이스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경험을 30년 이상의 경험을 한 엔지니어 팀으로 구성이 돼 있고, 제가 이제 오늘 공동 대표로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 문제 쪽에 이제 그 풀기 위해서 저희는 공동 대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전문가인 최영욱 대표님이 이제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계시고, 저는 이 IoT 파스 플랫폼의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적인 대표님의 역할이 결국은 이제 앞에서 영업이라는 단어를 쓰셨듯이, 그러니까 IoT 쪽에 쉽게 얘기해서 뭐 리눅스 내지는 안드로이드 근데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안드로이드가 어떻게 이렇게 퍼졌는가? 그럼 그때 역학구도 속에서 뭐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써줬고 그런 데들을 어떻게 보면은 설득해내서 만들어갔기 때문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분이 국내에 그 말씀하신 제조를 하시는 그런 분들을 뭐 어떻게 보면 발품을 팔아서 관계를 만들어 가시면서 사례를 만들고 제품을 내놓기 시작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실행, 기술력에 대한 어떤 뭐 그런 부분보다도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치밀하게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업체가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중에 이제 계약을 맺을 것 같고요.
지금 계약 금액은 한 5억에서 10억 사이로 얘기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서 올 하반기에는 실제 제품이 나오게 하는 게 저희의 그 계획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딱 그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IoT 관련해서 뭐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가지고 적용하느냐라기보다도 어디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거든요. 뭐 네스트 같은 경우는 뭐 다 미국에는 다 그런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서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글쎄 뭐 딱 그냥 뭐 저런 그 전등이 굉장히 좋은 적용 방법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사실 저희가 전등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작년에 정부가 이제 5억을 따낼 때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들어서 이제 따내게 됐거든요. 필립스에서 만든 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 LED 전구 3개짜리 연결해서 200불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LED 전구라고 하는 거는 중국이란 제조업체 상황에서는 가격을 엄청나게 다운시키고 있고, 그래서 국내에 어려워진 제조업체들을 저희가 정부에서 돈을 대주시면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제안을 드려갖고 이 누미스마트라는 제품을 만들게 된 거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제품이고, 조명에 적용된 이유는 이거를 하면서 저희는 사실 작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은 쉽게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플랫폼을 넘나들 수 있는 기술적인 베이스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 결과물은 현재 Node.js 기반의 전체 그 모든 플랫폼에 대한 VM에 대한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이 VM을 기반으로 모든 게 웹 기반으로 실행되게 해서 최대한 가볍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그리고 이거를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란테크의 박태현 대표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이름은 나란테크이고요. 저는 박태현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짧지만 굵은 경험들을 많이 하였는데,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였고요. 구글 마운틴뷰 본사에서 1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년, 뭐 ING 라이프에서 7개월 일하고 2009년에 귀국을 하여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줄곧 플랫폼 개발을 했는데, 역시 창업을 하고 사물 인터넷 플랫폼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발하게 된 좀 계기를 말씀을 드리면, 뭐 요즘에 정말 많죠. IoT 얘기도 많이 나오고, 스마트 TV나 뭐 스마트 워치, 이런 스마트가 들어간 기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결국은 다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그런 디바이스들이죠. 굉장히 많아진다고 여기도 써 있는데, 지금도 굉장히 우리도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사물 인터넷 기기들이 서로 호환이 잘 안 된다는 건데, 뭐 지금 뭐 스마트워치나 뭐 스마트 TV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상 서로 연동이 돼서 뭔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서비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물 인터넷 제품들이 모두 다른 제각각의 U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성 저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타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조그만 뭐 미니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인터넷 가능한 기기들이 달려 있고, 그리고 각종 무선 통신이 가능한 칩셋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집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하면 저희는 이제 스마트 허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타가 각종 가전기기를 제어를 하고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을 해요. 이런 가전기기와 인터넷 서비스를 서로 묶어주는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러한 플랫폼 서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묶여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고객 입장에서는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용자 정의 자동화인데요. 사용자가 직접 자동화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죠. 사용자는 컨디션과 액션을 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센서,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받는 그걸 저희는 센서라고 부르고, 무언가 행위를 하는 거는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이 센서의 컨디션을 정하고 액추에이터의 행위를 정하면 자동화 규칙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온도 센서다. 그럼 온도 센서가 뭐 20도 미만으로 내려가면 리모컨으로 에어컨을 켜라. 뭐 이러한 규칙을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 있게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면 뭐 트위터가 오면 뭐 불을 켜라. 뭐 라인에서 메시지가 오면은 뭐 TV를 켜라.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센서와 액추에이터는 프로타에 설치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개발자들이 이 프로타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앱스토어가 있는데 개발자가 이러한 사물인터넷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해서 저희 그 앱스토어에 배포를 하고 사용자는 그거를 이 프로타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스마트폰 같이 어플리케이션이 소프트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사물인터넷은 이제 하드웨어도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도 같이 앱스토어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은 개발자와 저희가 나눠 갖게 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플랫폼이라 부르는데 핵심은 사실 프로타는 하드웨어 껍데기입니다.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클릭이라는 운영체제가 핵심인데 클릭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건데 뭐 기술적인 얘기는 좀 제쳐두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클릭은 프로타라는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코어 엔진이 있고 그리고 각종 다양한 센서 어플리케이션, 액추에이터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런타임 환경이 있고 그리고 개발자들이 쉽게 사물인터넷 기능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 지원 도구, 뭐 API들 등이 있습니다. 그 단순히 클릭이 이 프로타에만 탑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미래 뭐 TV나 자동차, 뭐 아주 미래의 로봇 같은 곳에서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저희는 이 클릭이라는 운영체제를 가전회사, 뭐 국내 가전회사 몇 없지만 가전회사와 지금 현재 협업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저희가 이제 말한 스마트 허브 디바이스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 가전기기의 카테고리죠. 이거를 가전회사가 직접 제조를 하고 저희는 라이센스를 제공을 하고 서드파티 개발자들은 여기에 센서와 액추에이터 앱과 하드웨어를 개발해서 이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다는 게 저희의 전략이자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멘토님 분들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예전에 저랑 뵀던 게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지금 오늘만 해도 지금 IoT 뭐 거의 플랫폼, 아까 좀 전에 나오신 분도 그렇고 벌써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면, 물론 방향성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저는 IoT 뭐 바라보면서 이제 결국은 예전에 그 PDA를 엄청나게 두들기다가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거를 내놓기 전에 절대 안 열리다가 열렸잖아요. 그러면 저 IoT 시장이 열리려면 애플 내지는 애플과 같은 존재가 저 아까 껍데기라고 하셨지만 저거 자체를 엄청나게 팬시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드웨어로 확 보급시키든지 아니면 킬러 앱이 나와야 된다. 예. 근데 전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뭐 킬러 앱이 방법이라면 킬러 앱이 도대체 뭐라고 보시는지 예, 하드웨어가 뭐 그렇게 방법이라면 어떻게 만드실 수 있다고 보는 건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킬러 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스마트폰의 킬러 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 서핑 혹은 음악 듣는 거 뭐 이런 뭐 메시징하고 사실상 킬러 앱이라고는 하지만은 기존에 또 다 가능했던 그러한 종류의 어플리케이션들입니다. 다만 스마트폰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고 이렇게 메시지 주고받고 자료를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저희도 거의 비슷하게 사실 킬러 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고 좀 생각을 들어요. 이미 킬러 앱이 있다면 그건 누군가 했을 거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이미 다 누군가 했을 테고 이 사물인터넷의 핵심은 사실상 하이퍼 커넥티드 환경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서로 연동이 되고 그것들이
다른 어떠한 서비스와 연동이 되고 모든 게 연결된 상태에서 사용자는 똑같은 동일한 뭐 메신저라든가 뭐 음악 듣기라든가 뭐 이런 서비스를 즐기면서도 예전에는 느낄 수 없던 그런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영화를 보는데 영화 안에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어떤 뭐 플로리다 이런 데 여행 가는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은 TV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다른 데서 그러한 예를 들어서 뭐 내 핸드폰에 뭐 플로리다 여행 뭐 가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우처가 온다던가 뭐 TV하고 내 스마트폰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런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서비스를 서로 연결할 수 있어야 진짜 진정한 사물 인터넷이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실 그런 서비스 없는데 아까 루미라이트 어떻게 연동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필립스 휴 같은 것도 뭐 만약에 플로리다가 나오면 TV 뒤에 조명을 약간 플로리다처럼 바꿔준다던가 뭐 이런 재미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요. 결국은 센서 액추에이터가 많아져야 뭔가 재밌는 걸 할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강성큰 이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우리 작년에 봤죠. 오랫동안 봤는데 그때 저 똑같은 얘기한 것 같은데 결국 뭐 킬러앱 얘기였는데 저는 아까 너무 길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그 자체가 킬러앱을 못 찾으신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우리가 해결해 주잖아요. 이걸로 그냥 끝날 얘기인데 미래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우리가 필요할 거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심플리. 그래서 제가 아주 열심히 이제 생각해 봤더니 MP3 플레이어 이제 안 쓰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MP3 플레이어가 이제 더 이상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돼서 MP3 플레이백 기능은 내 폰에도 들어가 있고 내 TV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에 다 MP3 플레이백 기능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금 프로타라는 하드웨어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 스마트 TV에도 들어갈 수 있고 스마트폰에도 들어갈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상의 컴퓨팅 파워를 가진 모든 기기의 소프트웨어로 탑재될 것이고 이미 탑재돼 있고 그것들은 글로벌한 스탠다드 프로토콜을 따를 텐데 대체 왜 이 하드웨어가 필요하죠? 저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고요. 여기 핵심은 이 클릭이라는 소프트웨어인데 그럼 이 클릭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삼성에 파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그게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그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긴 한데 물론 그게 무조건 한 가지 방향으로만 생각하면 저희도 좀 갇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진짜 진정한 서비스로 삼성이 하기 전에 뭐 삼성이 산다면은 사실 삼성이 키워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는 할 의향이 있고요.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 킬러 앱이 아니어도 충분히 이런 센서나 액추에이터가 많아지는 환경이 분명히 올 거고 아까도 보셨듯이 사물 인터넷 기기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허브는 분명히 필요하다 하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프로타라는 모습이 나온 그걸 거고 묶는데 네. OS 같은 헤비한 계층까지 가야 될까요? 여러 기계들이 다 다른 OS를 쓰는데 OS는 사실 그런 사물 인터넷 기기들, 뭐 센서나 액추에이터에 탑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통신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굳이 저희가 이렇게 뭐 저희 제품은 이제 허브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 체제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뭐 일반적인 센서는 아까 매직 에코에서 개발한 그런 플랫폼으로 빨리빨리 개발해서 빨리 얹어서 팔 수 있다면 그걸로 됐고 저희께 만약에 탑재가 된다면 좀 더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하고 말씀대로 뭐 TV나 이런 데 탑재가 돼서 그 기능이 좀 더 헤비하게 공개가 되고 그게 허브 역할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이제 클릭이 거기에 탑재되는 게 맞다고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떻게 우연히도 비슷한 영역의 그 발표가 두 개가 이어졌는데요. 저는 그래서 같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그 표준 뭐 플랫폼 이거를 왜 그 큰 회사들 자기 제품에 막 깔면서 할 수 있는 애들 것도 있는데 우리 거가 돼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까 답변 주셨던 거는 뭐 약간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국 회사들 뭐 이런 데에는 먹힐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뭐 아두이노 보드라든지 여러 가지 센서 뭐 넣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그 기술 장벽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좀 그 막 만족스러운 그 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센서나 액추에이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물 인터넷 제품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저희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아까와 같은 그런 플랫폼이 나온다면은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래피드 프로타이핑 뭐 툴이라든가 빨리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나온다면 저희는 오히려 더 좋죠. 그게 저희한테는 사실 악재는 아니고 굉장히 이제 좋은 호재인데 빨리빨리 누군가가 센서를 만들어서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판다고 치면 지금의 뭐 필립스 휴나 사실 뭐 위모 이런 뭐 제어 전원 제어 장치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사실 단일 제품으로 단일 기능만 하는데 저희는 그런 제품들을 하나로 묶어서 자동화를 해준다는 게 가장 핵심 키포인트고요. 이런 제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더 자동화할 수 있는 게 많고 자동화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그 자동화하는 거를 다른 사람과 공유도 할 수 있고 이런 포르타 같은 기기가 집에 있게 되면은 사용자의 패턴을 인식을 해서 그런 자동화 룰을 서제스트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이제 만들기 쉽다 이런 건 저희한테 정말 좋은데 이런 허브 디바이스 여기에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디바이스는 만들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아까 다른 그 큰 IT 기업들이 표준 뭐 이런 걸 만드는 것보다 좋은 거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선점인 건가요? 플랫폼의 핵심 전략은 사실 선점 전략이죠. 무조건 선점을 먼저 해야 더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는 선점도 중요한데 아까 여기서는 잘 설명을 못 드렸지만은 지금 이미 사물 인터넷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프로토콜들도 많이 나와서 지금 이미 진행 중인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는 그런 프로토콜들과 대비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 프로토콜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이제 프로토콜이죠. 한마디로 그 프로토콜이 만약에 있으면 뭐 어떤 냉장고, LG 냉장고가 있다. 그 냉장고는 LG의 플랫폼이 담겨져 있으면 저희는 그 LG 냉장고와 통신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만 프로타에 탑재가 되면 스마트폰과 똑같죠. 탑재가 되면 그 탑재가 된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프로타의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자동화를 이룰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큰 관계는 없습니다. 선점하면 물론 좋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회사의 발표가 남아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모스의 이현민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모스가 아니고 다이모스 팀의 이현민입니다. 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히 우리 안전불감증에 걸린 우리 한국인들은 자신의 안전, 신변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만을 드립니다. 저희의 첫 타겟 시장은 미국 시장인데요. 한번 문제점들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가장 적게 일어난다고 보이는 이제 강간 범죄는 2분에 한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발표를 하는 동안에만 해도 2~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폭행이나 어떤 생명의 위협을 하는 수준의 강력 범죄도 하루에 6,500건 이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보면 호시는 비단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연관이 있고 또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저희는 누구나가 소중한 자신을 위해 자동차의 안전벨트처럼 꼭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할, 그러나 기존의 호신용품에 비해 휴대하기에 거부감이 없고 꼭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 팀인데요. 현재는 제가 연세대학교 창업사관학교에서 대표를 맡고 있고 이제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할 시에는 오랜 현지 거주 경험과 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조인성 팀원이 CEO를 맡을 예정입니다. 저희의 뛰어난 개발이사 장세원 그리고 마케팅 디렉터 토린입니다. 저희 제품은 스마트 호신용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를 이어폰 잭을 통해서 스마트폰에 부착하고 버튼을 분사 시에 사진 촬영이 되고 미리 어플상에서 지정한 번호들로 자신의 위치 정보가 전송이 됩니다. 휴대폰에 부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제 온전하게 기본 호신용 스프레이로 쓸 수 있도록 그립감을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하였고요. 이제 휴대폰에 언제나 갖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미국 사람들이 키를 하나 이상씩은 꼭 갖고 다닌다는 점을 감안해서 키체인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부착을 할 시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내릴 때나 아니면 뭐 밤에 조깅을 할 때 위험한 골목에 드나들기 전 이런 상황들에 대비해서 미리 부착을 할 것을 알람으로 보내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미리 확보해 놓은 미국 전역의 범죄 지도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용자가 위험 장소 반경에 진입할 경우 미리 부착을 하라고 알람을 보내줄 예정입니다. 네, 저희의 타겟은 이제 직접적으로 구매할 고객은 18세에서 60세 남성 자신의 뭐 아내나 자녀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구매해줄 남성이고요. 또 저희의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고객은 18세에서 30세 여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2개가 있는데요. 이들은 인지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장에서 변화나 혁신을 시도하려는 벤처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보면 정말 많은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작 가장 중요한 생명에 직결되는 이 분야에서는 혁신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분야에서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더 발전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이 타 경쟁 제품들을 갖고 있는 차별점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2 메이저 회사가 바로 저 2번째, 3번째 기업이고 그 4번째, 5번째 기업은 벤처 회사입니다. 그중에 주목할 것은 옐로우자켓이라는 회사인데요. 아이폰 케이스 전기 충격기입니다. 이들은 얼마 전에 미국 VC 투자로 11억 이상을 유치를 했고 인디고고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도 1억 이상을 유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역에서 이제 전기 충격기보다 호신용 스프레이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2014년 이 제품, 옐로자켓의 제품의 성공을 딛고 더 빨리 고객을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네, 저희의 차별점은 이제 데이터 수집이 제일 가장 큰 차별점인데요. 기존의 크라임맵, 범죄 지도가 어떤 범죄가 신고된 현장에서의 시간과 위치만을 수집 가능하다면 저희는 범죄가 시도된 현장에서의 그 위치부터 시간 그리고 경로 또한 가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의 나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범죄 예방을 할 수 있고 범죄를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케팅 및 판매 계획으로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먼저 저희는 인디고고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제품을 올려서 홍보 및 선주문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를 믿고 함께 해주실 투자가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멘토분들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2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아까 중간에 항상 착용하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언제쯤 착용하면 될지를 알려준다고 하셨는데 네.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네. 2번째는 그 경찰이 아닌 이상 우범 지역에 이걸 끼고 가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범죄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니는 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네. 그때 핸드폰을 꺼내고 이거를 그 이어잭에 꼽고 얼굴에 맞춰서 얼굴을 찍으면서 스프레이를 뿌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면 그 알려준다는 것은 이제 저희가 뭐 푸시 알람을 통해서 알려주기보다는 이제 마케팅 할 때 이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이제 경고식으로 이제 알려주는 그런 게 있고 2번째는 위치를 저희가 아까 미국 전역에 범죄 지도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했는데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사용자가 뭐 어떤 그 범죄가 일어났을 그런 위치에 진입을 했을 때 그 반경 내에서 어떤 푸시 알람을 보내줘서 그렇게 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뭐 사진을 굳이 따로 찍고 이럴 필요는 없고 뭐 항상 착용하는 것은 저희도 기대는 안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용자에게 좀 미리 알려서 좀 조심을 하도록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안 하고 쓰는 거면 그냥 스프레이. 스마트가 아닌 스프레이 네, 상관없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10분 정도 얼굴이 마비가 되는 그런. 미국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그 제품의 원재료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거로 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제가 도와주고 있는 스타트업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스마트해질 필요 없어요. 네. 좀 바보가 돼도 괜찮아요.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건 정말 너무 스마트해져 버렸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이걸 스마트폰에까지 붙여야 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그 문제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뭔가 위험해서 피하고자 하는 그런 호신용품에 대한
그 문제는 동의하는데 저는 그 정말 스마트폰에서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뭔가 진짜 하드웨어로 스프레이 같은 걸 더 좋은 스프레이로 만든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어설프게 결합돼서 양쪽의 장점을 다 잃어버린 좀 프랑켄슈타인 같은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유저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네. 지금 현재 스프레이를 쓰는 분들에게 유저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 스프레이 쓰는 게 문제가 뭔가요? 이걸 좀 물어보시면 훨씬 더 나은 제품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인터뷰를 네. 얼마나 해보셨어요? 스프레이를 현재 쓰고 있는 사람들 인터뷰를 몇 명이나 해보셨어요? 많이 해봤는데 몇 명이라고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근데 그 많이 네. 해본 분들 중에 아 이게 스마트폰하고 붙어서 뭔가 스마트하게 네. 됐으면 좋겠어요라는 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사업 동기였던 거는 이제 오원춘 사건에서 시작을 한 건데 이제 위치 정보가 수집이 안 되는 그 문제점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단순히 이제 상대를 진압하는 것에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 진압이 안 되더라도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지인들에게 연락이 갔고 위치 정보를 비밀번호를 통해서 끄기 전까지는 계속 그게 문자로 갑니다. 그래서 예, 그것도 아니 그렇다면 그냥 네. 소프트웨어적으로 내 위치 네. 정보를 지인들한테 알리는 쪽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굳이 하드웨어를 결합해가지고 두 개를 기능을 한꺼번에 만드는 게 네. 제가 보기엔 사용성을 훨씬 떨어뜨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뿌렸을 때 상대방에게 10분이라도 시간을 이렇게 10분이라도 도망갈 두 개를 시간을 따로 벌 수 쓰면 되는 있는데 거잖아요. 쏘면서 스위치를 누르면 되잖아요. 스마트폰에서. 그것보다는 저희 제품이 더 간단할 것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희 심사위원들은 다 남자인데 여성분들이면은 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고 뭐 발표하신 분들도 여성이시니까 이게 오히려 좀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스마트폰은 두 번째를 생각하시고 네. 약간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으로 네. 구상이 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손을 쓸 수 없는 네. 그렇죠? 손을 제압당했다든가 이랬을 때 뭐 네. 어떤 터치라든가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게 뭐 바로 전송이나 확산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뭐 가방이나 어디에 있는 스마트폰 쪽으로 전송이 돼서 통해서 간다든가 뭐 이렇게 가는 게 조금 자연스럽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저희도 좀 들었어요. 이제 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제 IoT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그렇게 뜨지 않은 상태여서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으로도. 예, 저도 똑같은 그 생각인데요. 예, 굳이 같이 엮을 필요는 네. 없겠다라는 네. 생각. 이게 딱 봐도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 그 차라리 조금 더 예쁘게 목걸이 형태로 만든다든가. 뭐 그래서 좀 이렇게 항상 착용할 수 있게끔 네. 하는데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는 게 훨씬 더 그 네.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지 않고요. 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게 딱 스마트폰에 이렇게 딱 스프레이 붙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전화하는 것 별로 여자들 안 좋아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스마트한 하게끔 하기보다는 정말 여성분들이 이걸 정말 쓰고 싶게끔 만드는데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는 게 훨씬 더 그 방향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고벤처의 고 회장님께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시고 보통 그 강연이 끝나시면 대부분 강사들이 가시는데 오늘 우리한테 아주 소중한 그런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도 끝까지 지금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차원영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 그 네 분의 멘토들 우리 저 권혁태 대표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렌젤스 강석근 이사님, 또 우리 저 올라옥스 류중희 대표님, 또 K큐브의 우리 김기준 수석님, 그리고 오늘 끝까지 지금 자리하신 분 중에 우리 매달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우리 고인환 대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제 5월에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비런치의 우리 정인욱 대표님. 네. 그리고 오늘 또 진행을 봐주신 오로프믹스의 이상규 부사장님. 오늘 또 사회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우리 강윤모 대표님. 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이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창업원분들한테는 최고의 지금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과 열정을 갖고 좋은 팀만 구성하시면은 돈 걱정 없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은 전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세상에 없는 새로운 가치를 또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도전의식을 가지고 한번 그 창업에 도전해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100세 시대, 아니 100세 시대가 아니라 지금 작년에 구글이 칼리코라는 캘리포니아 라이프 컴퍼니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은 인간이 170살까지 살 수 있다. 그래서 170살까지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듯이 인간의 수명이 정말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100살까지만 산다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은 평생에 한 번은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저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도 한 1, 20년 후에면 또 나와서 창업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베이비 부모 세대들 40, 50대 되어가지고 직장에 그만두고 나왔을 때 남은 40, 50년을 더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창업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늙어서 밀려가지고 창업을 하면 성공이 더 힘들고 실패해도 그 충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어차피 평생에 한 번 창업하는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창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성공 확률도 높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 충격을 빨리 이겨낼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이 이렇게 좋은 환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 도전의 기회로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저희가 이렇게 매달 여기서 발표를 하니까 발표하시고자 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시고 상담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순번을 정해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이 다음 달에는 제가 이번에 그 IoT 기업을 일부러 두 회사를 선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IoT입니다. 지난 그 CES 미국 가전 전시회에서도 IoT가 트렌드가 됐고 또 저는 이 IoT 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전통 제조업은 거의 중국에 치여가지고 이제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기존의 우리 제조업들 어떻게 할 거냐? 이 제조업에다가 우리나라의 그 정보통신산업, ICT, IT 경쟁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걸 결합을 시키고 또 여기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디자인입니다. 저는 그 애플의 아이폰이 그 전에 스마트폰도 있었어요. 뭐 삼성이나 노키아도 다 만들었는데 그때 만드는 PDA 폰들이 성공을 못하고 애플의 아이폰이 성공한 이유는 뭐냐면 디자인입니다. 유저 익스피리언스, 유저 인터페이스, UI, UX 디자인 능력이 결국은 스마트폰의 저는 그 애플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디자인 능력이 출중합니다. 뉴욕의 그 파슨스 스쿨을 가보면은 그 학생의 50%가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통 제조업과 또 기존의 우리 정보 IT 산업 능력과
또 이 디자인 능력 이 세 개가 하나로 융합되면은 그것이 대한민국의 아주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LG 그 경영연구원의 신동영 연구원을 모셔가지고 이 IoT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오셔가지고 그 강연에 참석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매달 여기서 끝나면은 이 길을 큰 길을 건너가지고 저기 그 호프집 가서 네트워크 시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모이시기도 어렵고 근데 마침 그 정부가 창조 경제 타운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옆에 바로 이 건물 나가서 오른쪽에 가시면은 또 하나의 그 같은 붙어 있는 건물인데 거기 1층에 이 공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저희가 네트워크 시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김에 결국은 많은 분들하고 서로 간에 교류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정보나 지식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은 바로 옆에 이동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하고 제가 소찬을 준비를 했으니까 그거 드시면서 좀 많은 교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